평생을 바쳐 지아비의 거친 손발을 닦아주었거늘 그 사내가 내게 돌려준 것은 내 목숨보다 귀한 가문의 비법을 훔쳐 달아나는 서늘한 뒷모습과 나를 산채로 태워 죽이려는 시뻘건 화마였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거늘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리 잔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살아 돌아와 종이 한 장으로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린 조선 최고 지물장인의 기막힌 복수극입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깊은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전주의 어느 외딴 계곡. 새벽 이슬을 머금은 차가운 계곡물 소리 사이로 당나무 껍질을 두드리는 둔탁한 다듬이질 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한지 기술을 대대로 이어오던 명문가의 마지막 핏줄, 월하. 가문이 억울한 역모에 휘말려 몰락한 뒤 그녀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 밤낮 없이 종이를 떴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한겨울 얼음물에 얼고 터져 나무 껍질처럼 흉측하게 변해 있었지만 지름통종이 속으로 대나무 발을 물질하는 그녀의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뼈를 깎는 고행을 견디는 이유는 단 하나, 무능하지만 야심만큼은 하늘을 찌르는 지아비 배도철의 출세를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도철씨,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공방으로 뛰어들어온 도철을 향해 월하가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두 손에는 옥구슬처럼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티끌 하나 없이 맑고 빳빳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여태 당신이 만들던 일반적인 닭종이와는 결이 다르지 않소. 도철이 종이를 받아들며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종이는 얇았으나 짐승의 가죽처럼 질겼고 표면에서는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마저 맴돌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감격에 겨워 숨을 헐떡이며 화로의 시뻘건 숯불을 집게로 집어들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서방님. 이것이 바로 우리 가문의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비전, 금강지입니다. 월화가 시뻘건 숯불을 그 얇은 종이 위에 과감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아니, 미쳤소. 기껏 고생해서 만든 종이를 어찌 태우려. 도철이 기겁하며 만류하려던 찰나 그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종이 위에 올려진 숯불은 매캐한 연기를 피워 올리며 타오르고 있었지만 정작 바닥에 깔린 얇은 종이는 그을음조차 남기지 않은 채 본래의 맑은 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령 종이란 말이오? 불길이 닿아도 타지 않고 숯불을 품고도 재가 되지 않다니. 당나무의 섬유에 화산의 재와 특수한 광석 가루를 수백 번 걸러 섞어 만든 것입니다. 이 종이로 외교 문서를 만들거나 나라의 중요한 장부를 기록한다면 1000년이 지나도 끔찍한 화마가 덮쳐도 그 기록은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서방님, 이제 이 비법을 한양의 지물포에 독점으로 넘기면 우리도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큰 상단을 꾸릴 수 있습니다. 월화의 두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태어나 천민이나 다름없는 종이장이로 살아온 지난 10년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월화가 환희에 젖어 있는 그 순간 종이를 쥔 배도철의 눈빛이 무섭게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장사꾼 특유의 탐욕스러운 후각은 이 금강지가 단순한 상단을 꾸리는 수준이 아니라
조선의 상권 전체를 거머쥐고 권력의 정점에 오를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의 도구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 비법만 내 손에 들어온다면 청나라와 거래하는 역관들과 한양의 대감들을 내 발밑에 무릎 꿇릴 수 있다. 하지만 저 미련한 여편네가 옆에 있다면 가문의 복권이니 뭐니 하며 귀찮은 소리나 해대겠지. 이 거대한 황금알은 오직 나 배도철 한 사람만의 것이어야 해. 사내의 머릿속에서 도덕과 천륜이 끊어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도철은 월화가 평생을 바쳐 쓴 비법서가 담긴 낡은 괴짝을 조용히 등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여보, 참으로 수고했소. 당신의 그 거친 손이 오늘 밤 따라 참으로 안쓰럽구려. 내 당신을 위해 따뜻한 꿀물이라도 한 사발 타올 터이니 이 공방 안에서 잠시만 숨을 고르고 있으시오. 도철은 평소에 보이지 않던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월화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는 공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월화는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곁을 내어주시는구나. 내 평생의 고생이 마침내 보답을 받는구나.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남은 당나무 껍질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꿀물을 타러 간다던 사내의 기척은 온데간데 없고 열려있던 공방의 유일한 문이 밖에서 육중한 자물쇠로 굳게 채워지는 둔탁한 쇠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문이 어찌 안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서방님.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월화가 문고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쏴아 확. 공방의 창호지 문 너머로 코를 찌르는 지독한 기름 냄새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뱀처럼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마른 나무와 종이 원료로 가득 찬 공방은 순식간에 거대한 화약꽃처럼 폭발적으로 타들어갔습니다. 아, 서방님, 불이 났습니다. 사람 살려요. 도철씨. 숨통을 조여오는 유독가스 속에서 월화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절규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뿜어져 들어오는 불길이 그녀의 치맛자락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과 기침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시야 너머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공방을 집어삼키는 불길을 지켜보고 선 사내. 그의 한 손에는 횃불이, 다른 한 손에는 월화의 가문 비법서가 든 괴짝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배도철이었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당신의 그 알량한 가문 복권 노름에 내 큰 뜻을 허비할 수는 없소. 이 금강지의 비법은 내가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는 밑거름으로 유용하게 쓰겠소. 어차피 산속 깊은 곳이니 당신은 불을 잘못 다뤄 타 죽은 불쌍한 안악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오. 불길 속에서 들려오는 사내의 차갑고도 건조한 이별 선고. 그것은 뜨거운 화마보다 더 잔혹하게 월화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헌신했던 지아비가 출세에 눈이 멀어 자신을 불쏘시개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배도철, 내 이놈. 내 놈이 정녕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아악. 월화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타오르는 나무가 무너지는 굉음에 묻혀버렸습니다. 배도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법서를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거대한 불기둥은 공방 전체를 집어삼키며 전주의 깊은 밤하늘을 잔혹하게 붉게 물들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지물 장인이 탄생한 날,
그녀의 찬란했던 순정도 함께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만한 사내는 몰랐습니다. 그가 불태워버렸다고 믿은 조강지처가 머지않아 불길을 뚫고 지옥에서 살아 돌아와 자신을 향해 가장 서늘하고 완벽한 참교육의 올가미를 던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석가래를 무너뜨리며 굉음을 토해낼 때 월화는 본능적으로 공방 구석에 두꺼운 널빤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은 당나무를 씻기 위해 계곡물과 연결해둔 깊고 차가운 지하수로였습니다. 월화는 망설임 없이 그 어둡고 좁은 수로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머리 위로 화마가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집어삼켰지만 차가운 물살은 그녀를 지옥의 아가리에서 빼내어 하류의 깊은 강물로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조선의 닭종이를 구하기 위해 은밀히 밀무역을 하던 청나라 상단의 배가 강물에 떠내려온 그녀를 건져 올렸습니다. 배도철. 내 놈이 날 불쏘시개로 던지고 얻은 그 알량한 부귀영화. 내 기필코 가장 높은 곳에서 짓밟아주마. 청나라로 건너간 월화는 밑바닥 노비부터 시작해 오직 그녀만이 아는 천재적인 지물 비법을 무기로 청나라 황실 납품 상단의 자리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남편의 밥상을 차려주던 순종적인 안악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막대한 부와 권력으로 무장한 도끼 서린 붉은 모란꽃 같은 거상이 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한양 도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청나라 황실의 물품을 독점하는 전설적인 거상, 진부인 이 어마어마한 상단을 이끌고 조선에 당도했기 때문입니다. 숭례문 한복판. 수십 명의 호위무사들에 둘러싸인 화려한 붉은 비단 가마에 발이 거쳤습니다. 그 안에서 내린 진부인, 아니 월화의 모습은 3년 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종이를 뜨던 여인과는 뼛속까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박이 수놓아진 청나라 황실의 붉은 비단옷, 날카롭게 치켜 올라간 짙은 눈매와 검붉은 입술. 머리에는 수천 양을 호가하는 칠보장식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조선의 어느 누구도 이 압도적이고 매혹적인 이국의 대행수가 3년 전 전주 산골에서 불타 죽은 비루한 종의장이 월화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월화의 금강지 비법을 훔쳐 조선 최고의 지물포 대도 상단을 세운 배도철은 청나라 사신단에게 바칠 막대한 뇌물 장부를 쓸 특수한 종이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진 부인이 조선에 왔다지. 청나라 황제가 쓰는 전설의 종이 빙화지를 독점하고 있다는 그 여자 말이다. 어떻게든 그 부인과 연주를 닿게 해라. 그 종이만 얻어내면 내 상단은 조선을 넘어 청나라 상권까지 집어삼킬 수 있다. 배도철은 술에 가득 금은 보화를 싣고 진 부인이 머무는 최고급 객주로 비굴하게 기어들어갔습니다. 객주의 화려한 병풍 뒤 옥으로 만든 곰방대를 우아하게 물고 앉은 진 부인을 본 순간 배도철은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화려함과 사내를 압도하는 맹수 같은 기백. 배도철은 감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버린 조강지처의 발밑에 스스로 기어와 대가리를 조아린 꼴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거상이라는 자가 쥐새끼처럼 바닥을 기며 들어오는 꼴이라니. 용건이 무엇이요? 월화의 옥굿을 굴러가듯 매끄러우나 뼛속까지 시린 이국의 억양이 객주를 울렸습니다. 배도철은 비루한 웃음을 흘리며 뇌물이 담긴 괴짝을 밀어넣었습니다.
진 부인의 명성은 익히 들었사옵니다. 소인이 청나라 사신 대감과 극비리에 맹약을 맺을 장부를 써야 하옵는데 부인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그 빙화지를 소인에게 독점으로 팔아주실 수 없는지요? 병풍 너머로 은은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화의 붉은 입술 사이로 서늘한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빙화지라. 불길에 던져도 타지 않고 오직 주인의 맹약만을 영원히 담아낸다는 그 신물 말이오. 그것은 진실을 감추려는 자에게는 끔찍한 재앙이 될 수도 있는데 감당할 수 있겠소? 하하, 물론이옵니다. 소인은 거짓 한 점 없는 결백한 장사꾼이옵니다. 값은 얼마든지 드릴 터이니 제발 그 종이를 내어 주시옵소서. 월화는 호위무사를 시켜 은은한 푸른 빛이 감도는 눈부신 종이 한 뭉치를 배도철의 눈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이 종이에는 내 특별한 비술이 걸려 있어. 훗날 이 종이에 거짓을 적어 누군가를 속이려 든다면 종이가 먼저 그 거짓을 피를 토하듯 까발릴 것이오. 값은 당신이 가진 대도 상단의 지분 절반으로 쳐두겠소.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지만 이 종이만 있으면 모든 권력을 거머쥘 수 있다. 믿은 배도철은 망설임 없이 피장부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스스로 제 목숨줄을 내놓고 미친 듯이 기뻐하며 물러가는 옛 지아비의 비루한 뒷모습을 보며 월화는 곰방대를 재떨이에 천천히 비벼 껐습니다. 그녀가 건넨 빙화지는 사실 따뜻한 찬물이나 사람의 땀이 닿으면 숨겨져 있던 독초 성분이 반응하여 영모를 상징하는 붉은 문양이 종이 전체에 소름 끼치게 떠오르는 월화 필생의 살인 무기 저걸지였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짐승이 마침내 도살장의 가장 깊숙하고 화려한 덫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보름달이 한양 도성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던 밤, 조선의 모든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세도가 김판서의 거대한 저택에서는 청나라 칙사를 대접하기 위한 호화롭고도 은밀한 연회가 밤이 깊도록 질펀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비단 초롱이 연회장을 붉게 물들였고 팔도의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졌습니다. 최고의 기생들이 화려한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가야금 가락에 맞춰 교태로운 춤을 추고 있었지만 이 거대한 연회의 진짜 주최자이자 실질적인 쩐주는 다름 아닌 배도철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 김판서의 든든한 뒷배를 확고히 하고 청나라와의 인삼 및 비단 밀무역 독점권을 완전히 거머쥐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명운을 걸고 도박을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상석에는 기름진 얼굴에 거드름을 피우는 청나라 칙사와 김판서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그 우측 상단에는 이번 연회의 최고 귀빈으로 초청된 청나라 황실의 거상 진 부인이 옥으로 만든 곰방대를 들고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배도철은 값비싼 명주옷을 휘날리며 최고급 술기운에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대청마루 한가운데로 나섰습니다. 그의 두 손에는 며칠 전 진 부인에게 지물포 대도상단 지분의 절반을 떼어주고 얻어낸 그 신비로운 종이 은은한 푸른 빛이 감도는 빙화지로 엮은 두툼한 장부가 신주단지처럼 쥐어져 있었습니다. 칙사대감, 그리고 존경하옵는 김판서 대감. 오늘 이 역사적인 자리를 빌려 저 배도철이 두 분 대감과 맺을 영원무궁한 맹약의 증표를 바치고자 하옵니다. 배도철은 호기롭게 굽은 허리를 펴며 장부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청나라 칙사에게 바칠 천문학적인 뇌물의 내역과 김판서와 결탁하여
조선의 국고를 교묘하게 빼돌릴 치밀한 밀무역 장부 내역이 배도철 특유의 거만하고 굵은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장부를 엮은 종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기 계신 진 부인께서 특별히 하사하신 대청제국의 전설적인 신물 빙화지이옵니다. 펄펄 끓는 물에 넣어도 절대 젖지 않고 맹렬한 화로에 던져도 그을림 하나 생기지 않는 불멸의 종이지요. 우리 세 사람의 피보다 진한 약조는 이 신비로운 종이처럼 천년 만년이 지나도 결코 변치 않고 영원할 것이옵니다. 배도철의 침이 마르도록 이어지는 허풍 섞인 아부에 김판서와 칙사는 한껏 고무되어 만족스러운 듯 탐욕스러운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희에 젖은 배도철은 장부를 칙사의 붉은 칠기 상위로 공손히 밀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눈물겹고도 감명 깊은 맹약이옵니다. 허나 진실만을 영원히 담아낸다는 그 신성한 종이라면 그 결속을 더욱 단단히 다지기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리는 것이 상인들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병풍 곁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있던 진부인, 월화가 나긋하나 뼛속을 파고드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우아하게 일어나 배곡으로 빚은 다기를 들고 천천히 칙사의 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갓 우려내어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혀가 될 듯 뜨거운 작설차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매혹적인 진 부인의 자태에 홀려 있을 때 월화는 칙사의 잔에 찬물을 따르는 척하다가 아주 교묘하고도 계산된 손놀림으로 다기의 각도를 살짝 비틀었습니다. 주르륵, 쏴! 펄펄 끓는 뜨거운 찬물이 칙사의 옥잔을 비껴나가 배도철이 갓 바친 그 소중한 장부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부인, 어찌 이런 실수를. 이 귀한 장부가 물에 젖으면 어찌한단 말이오. 배도철이 기겁하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고는 자신의 비단 소매로 찬물을 닦아내려 허둥지둥 상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찬물을 흠뻑 뒤집어 쓴 빙화지는 물에 젖어 종이가 풀어지거나 찢어지기는커녕 살아있는 생물처럼 기괴한 소리를 내며 무섭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치익, 지지직, 펄펄 끓는 찬물의 열기가 종이의 섬유 깊숙한 곳에 3년 전부터 잠들어 있던 특수한 독초 성분 및 광물질과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은한 푸른 빛을 띠며 고고함을 자랑하던 종이가 순식간에 사람의 피부가 끔찍한 화상을 입듯 검붉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해괴한 조화냐? 기생의 허리를 안고 있던 칙사가 기겁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의 풍악 소리가 일순간에 뚝 끊기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서늘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쌍의 눈동자가 오직 배도철의 장부에만 꽂혔습니다. 놀랍게도 배도철이 정성 들여 써 내려갔던 검은 먹물 글씨들이 뜨거운 열기에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며 공기 중으로 스멀스멀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여백 위로 종이 자체가 핏물을 토해내듯 새빨간 글씨들이 핏줄기처럼 번져나오며 전혀 다른 거대한 문장들을 섬뜩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원한 맺힌 귀신이 피로 글씨를 쓰는 듯한 끔찍하고도 기이한 광경. 새빨갛게 드러난 글귀를 황급히 읽어내려가던 김판서의 안색이 사색이 되다 못해 파랗게 질려 턱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대청 제국을 멸망시키고 오랑캐 칙사의 목을 베어 광화문 내거리에 걸겠다.
전하의 옥좌를 찬탈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거대한 군자금을 모은다. 그것은 단순한 밀무역이나 뇌물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찬물이 닿아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종이 위로 선명하게 떠오른 붉은 글씨는 청나라 칙사를 잔혹하게 암살하고 조선의 왕실을 전복시키겠다는 조선 팔도를 피바람으로 물들릴 끔찍하고 대담한 영모의 결이 서였습니다. 배도철, 내 이 간악한 놈, 감히 내 앞에서 이따위 발칙한 영모를 꾸미고 대청제국을 능멸하려 들다니. 칙사가 극도의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상을 발로 걷어차 엎어버리며 맹수처럼 포효했습니다. 김판서 역시 이 영모의 장부에 자신의 이름이 엮여 삼족이 멸해질까.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계거품을 물며 악을 썼습니다. 당장 저 대역죄인을 포박하라. 저 미친놈이 제 욕망에 눈이 멀어 우리 모두를 죽이려 작정을 하였구나. 저놈의 목부터 쳐라. 순식간에 저택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판서의 사병들과 포도청의 관군들이 서슬 퍼런 칼을 빼들고 연회장으로 짐승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배도철은 머리끝까지 피가 차오르는 공포에 질려 제 다리에 걸려 바닥을 나뒹굴며 처절하게 발악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칙사대감, 김판서 대감, 완벽한 모함이옵니다. 소인이 쓴 글은 결단코 저런 끔찍한 내용이 아니었사옵니다. 저 종이가, 저 요망하고 저주받은 종이가 제멋대로 피를 흘리며 글자를 둔갑시킨 것이옵니다. 진부인, 부인께서 어서 증명해 주시옵소서. 부인께서 제게 팔았던 종이가 아닙니까? 배도철은 살기 위해 진 부인의 화려한 붉은 치맛자락을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관군들의 날카로운 창칼이 그의 목덜미를 사방에서 겨누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월화는 바닥을 벌레처럼 기며 헐떡이는 배도철을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꽂힌 붉은 칠보장식이 미세하게 흔들리도록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허리를 굽혀 배도철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오직 피가 말라가는 배도철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옛 조강지처 월화의 그 서늘하고도 익숙한 본래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를 산채로 불길에 던져넣고 금강지의 비법을 훔쳐가 얻은 부귀영화 치고는 너무도 짧고 허망하지 않습니까? 고작 종이 한 장에 속아 짐승처럼 목숨을 구걸하는 꼴이라니 참으로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군요. 서방님. 순간 배도철의 심장이 벼락을 맞은 듯 덜컹하고 완전히 멎어버렸습니다. 동공이 찢어질 듯 팽창한 채 고개를 치켜든 그의 눈앞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이 잔혹한 청나라 거상의 두 눈동자. 자신을 쓰레기 보듯 내려다보는 그 서늘한 안광은 3년 전 자신이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고 시뻘건 불을 질렀던 그 끔찍한 공방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던 아내 월화의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너는 설마 화. 배도철이 목을 긁으며 찢어지는 비명을 토해내고 진 부인의 멱살을 향해 손을 뻗으려던 찰나 포도청의 굵은 밧줄이 그의 목을 거칠게 올가매며 숨통을 짐승처럼 틀어막았습니다. 닥쳐라, 이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는 대역적 놈아. 당장 저놈을 의금부 압송 수레에 쳐넣고 뼈와 살을 낱낱이 분리해 배후를 이실직고하게 하라. 조선 최고의 상단을 이끌며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호령하려 했던 오만한 사내는
단 한 장의 종이가 토해낸 핏빛 진실 앞에 저항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한 줌의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굵은 포승줄에 묶여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배도철의 핏발선 두 눈은 끝까지 화려한 붉은 옷을 입고 자신을 서늘하게 내려다보는 월화의 모습에 원귀처럼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비명과 고함이 난무하는 연회장의 아수라장을 여유롭게 뒤로하고 밖으로 나선 월화. 서늘한 밤 공기가 그녀의 미세하게 달아오른 뺨을 부드럽게 식혀주었습니다. 밤하늘의 둥근 보름달 아래 3년 전 자신의 살과 영혼을 무참히 태웠던 원한의 불길이 마침내 옛 지아비의 모든 권력과 목숨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완벽하고도 시원한 복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의금부의 깊고 축축한 지하 감옥. 어젯밤까지만 해도 수천 량이 넘는 최고급 비단옷을 휘감고 조선의 상권을 호령하던 오만한 거상 배도철은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투성이가 된 채 차가운 돌바닥에 짐승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 악독한 역적놈아! 내 놈이 청나라 오랑캐들과 손을 잡고 전하의 옥좌를 노린 그 끔찍한 배후를 당장 이실직고하지 못할까? 짝! 철썩!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소름 끼치는 매질 소리가 감옥의 눅눅한 공기를 찢었습니다. 불에 달군 인두와 가시가 박힌 형장으로 밤새도록 이어진 끔찍한 고문. 배도철의 열 손가락은 이미 으스러져 성한 곳이 없었고 그의 입에서는 붉은 피와 짐승의 헐떡임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결단코 역모를 꾸미지 않았사옵니다. 저 요망한 종이가 진 부인이라는 저 끔찍한 요괴가 제멋대로 피글씨를 만들어낸 것이옵니다. 그 여자는 청나라 거상이 아니라 3년 전 불에 타 죽은 제 본처 월화가 분명하옵니다. 죽은 귀신이 살아 돌아와 저를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배도철은 눈물과 핏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을 박박 긁으며 미친 사람처럼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외침은 오히려 신문관들의 코웃음만 살 뿐이었습니다. 이놈이 형벌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실성하였구나. 천하의 귀빈이신데 청제국의 진 부인을 감히 제 죽은 처라 우기다니. 종이가 스스로 핏빛 영모의 글을 토해냈다는 헛소리를 어느 누가 믿는단 말이냐. 당장 저 미친놈의 주리를 더 세게 틀어라. 신문관들의 호통과 함께 끔찍한 비명이 다시 한번 지하 감옥을 메웠습니다. 배도철의 모든 자산이었던 대도상단은 역적의 재산으로 분류되어 단 하룻밤 만에 관아에 모조리 정몰되었고 그의 수하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르려던 사내의 제국은 아침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완벽한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고통에 몸부림치던 배도철의 흐려진 시야 너머로 육중한 감옥의 철문이 끼기기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피비린내와 살이 타는 냄새로 진동하던 끔찍한 지하 감옥 안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향긋하고도 서늘한 모란꽃 향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뚜벅뚜벅. 가벼우나 뼛속을 짓누르는 듯한 발걸음 소리. 어둠 속에서 나타난 자는 화려한 붉은 비단옷에 금박을 두르고 서늘한 은안을 번뜩이는 청나라 거상, 진부인 월화였습니다. 그녀는 막대한 은자를 포도청 대장에게 쥐어주고 대역 죄인의 마지막을 조롱하기 위해 홀로 감옥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배도철 행수. 아니, 이제는 능지처참을 앞둔 역적이라 불러야겠군요.
월화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감옥의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배도철이 그 목소리에 경련하듯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를 마주한 배도철은 공포와 경악으로 턱을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서려 발버둥 쳤습니다. 너, 정령 월아. 내년이 맞단 말이냐? 어떻게 불길 속에서 살아남아 이런 요괴 같은 짓을 벌인단 말이냐? 요괴라. 월화는 비단 소매로 입가를 가리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지난 3년간 뼈를 깎아낸 고통과 피눈물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아꼈던 비법을 훔치고 나를 산채로 화마에 던져 넣은 내 놈이야말로 사람의 탈을 쓴 진짜 요괴가 아니더냐. 내가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고 시뻘건 불을 지르던 그 밤, 나는 공방 구석의 널빤지를 뜯어내고 당나무를 씻던 차디찬 지하수로 속으로 몸을 던졌다. 숨이 끊어질 듯한 거센 물살에 휩쓸려 바위에 부딪히고 얼굴이 찢겨나가는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나를 살아 숨쉬게 한 것은 오직 널 내 발밑에 무릎 꿇리겠다는 시퍼런 원한 하나뿐이었다. 월화는 천천히 배도철의 코앞까지 다가와 우뚝 섰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어제 연회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핏빛 장부 저골지의 조각을 꺼내어 배도철의 피투성이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금강지로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겠지. 허나 내가 내게 상단의 지분 절반을 바치고 사간 이 종이는 내가 3년 동안 독초의 진액과 내 피눈물을 섞어 만든 끔찍한 저주다. 평소엔 희고 고운 자태를 뽐내지만 내 놈의 그 탐욕스러운 숨결과 뜨거운 열기가 닿는 순간 종이 속에 숨겨둔 붉은 맹독이 글자가 되어 피어오르게 만들었지. 내 놈은 처음부터 내가 짠 도살장으로 기어들어와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걸고 춤을 춘 꼴이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배도철의 두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핏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지략과 부귀영화가 버려진 조강지처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한낱 우스꽝스러운 인형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그의 이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월하야. 부인. 내가 미쳤었소. 권력에 눈이 멀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소.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다 주겠소. 평생 당신의 발을 닦는 노비로 살아도 좋으니 제발 나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시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바닥을 기어 월화의 비단 신발코에 피 묻은 입술을 맞추려는 사내. 3년 전 그토록 당당하고 오만하게 죽음을 선고하던 배도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생존 본능만 남은 비루한 벌레 한 마리가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차가운 시선으로 자신의 신발에 묻은 피를 내려다보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부부의 정이라니 참으로 역겨운 소리구나. 내 놈이 불을 지르던 그 밤, 내 마음속의 배도철은 이미 타 죽어 재가 되었다. 넌 내일 해가 뜨는 즉시 광화문 내거리에서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에 처해질 것이며 내 가문의 이름은 영원히 조선 땅에서 가장 추악한 역적의 이름으로 침을 맞게 될 것이다. 지옥불에 떨어져서도 내가 만든 이 종이의 붉은 눈물을 영원히 기억하거라. 월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몸을 돌렸습니다. 안 돼. 월하야. 부인. 가지 마시오. 내가 잘못했소. 부인.
어두운 지하 감옥에 배도철의 짐승 같은 절규가 처절하게 메아리 쳤지만 육중한 철문은 무자비한 쇳소리를 내며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믿었던 사내는 단 한 장의 종이와 자신이 버렸던 조강지처의 서늘한 뒷모습을 끝으로 영원한 어둠과 죽음의 공포 속으로 완벽하게 파묻혔습니다. 화마를 뚫고 피어난 붉은 모란꽃의 복수가 가장 치명적이고도 잔혹하게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양 도성을 깨우는 둔탁하고도 무거운 북소리가 광화문 내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뚱, 뚱, 뚱. 조선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며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누렸던 대도상단의 객주 배도철의 처형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든 백성들의 야유와 돌팔매질 속에서 머리를 산발한 채 오랏줄에 묶인 배도철이 형장 한가운데로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어젯밤의 끔찍한 고문으로 두 다리마저 부러진 그는 제 힘으로 서지도 못하고 바닥에 고꾸라져 핏물을 토해냈습니다. 그의 주변으로는 4마리의 건장한 소가 무자비한 밧줄에 묶인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지를 찢어 죽이는 조선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 거열형이 준비된 것입니다. 죄인 배도철은 들으라. 내 놈은 천안 장사꾼의 신분으로 청나라 오랑캐와 결탁하여 지엄한 국기를 흔들고 전하의 옥좌를 찬탈하려 한 대역죄인이다. 이에 전하의 명을 받들어 내 놈의 사지를 찢어 팔도에 조리 돌림하고 내 놈의 삼족을 멸하여 그 추악한 씨를 말릴 것이다. 현관의 서리빨 같은 낭독이 끝나고 망나니가 번쩍이는 대수도를 입에 물고 시퍼런 물을 뿜어냈습니다. 살려. 소인은 억울. 배도철이 눈이 뒤집힌 채 거품을 물며 헐떡였습니다. 바로 그때 고통에 일그러진 그의 시야 너머로 군중들 뒤편에 자리 잡은 화려한 2층 누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붉은 비단발이 절반쯤 거친 그 누각 위에는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칠보장식을 머리에 얹은 월화가 서늘한 시선으로 형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디찬 지하수로가 맹렬한 불길로부터 지켜낸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고고한 자태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온전하고 매끄러운 손에는 배도철이 영모를 꾸몄던 그 핏빛 종이 저골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월화는 배도철과 눈이 마주치자 그 종이를 천천히 찢어 허공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붉은 나비처럼 흩날리며 배도철의 피투성이 얼굴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종이 한 장의 영혼을 팔고 조강지처를 불태운 사내. 자신이 훔친 그 얄팍한 종이 기술이 거대한 독이 되어 제 목을 옥죄었음을 배도철은 눈앞에 흩날리는 붉은 종이 조각과 아내의 얼굴을 보며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일약! 망나니의 고함과 함께 4마리의 소가 사방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악! 광화문 내거리를 찢어발기는 끔찍한 단말말을 끝으로 욕망의 화신이었던 사내는 한 줌의 핏물과 살점으로 허망하게 찢겨나갔습니다. 탐욕으로 쌓아올린 그의 모래성은 그렇게 단 하룻밤 만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잔혹한 형벌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흔적을 감추었습니다. 처참한 형장을 뒤로하고 월화의 붉은 비단 가마는 조용히 한양 도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뺨을 스치는 봄바람은 더 이상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검붉은 핏덩이가 씻겨 내려가듯 월화의 눈가에는 처음으로 서늘한 살기가 아닌
뜨겁고도 후련한 눈물이 고여 흘렀습니다. 이후 조선에 불어닥친 피바람이 잦아들 무렵 한양 운종가에는 새로운 지물포가 들어섰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청나라 거상 진부인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미련 없이 벗어 던지고 단아하고 기품 있는 조선의 무명 치마를 입은 여인, 바로 월하였습니다. 배도철의 재산이 정몰된 빈자리에 들어선 그녀의 상단은 권력자들을 위한 은밀한 장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화마조차 앗아가지 못한 그녀의 눈부시고 고운 두 손은 이제 가난하여 책을 읽지 못하는 선비들과 어린 학동들을 위해 질기고 결이 고운 금강지를 헐값에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을 태워 죽이려 했던 지아비의 잔혹한 덫을 피하고 스스로 지옥의 문턱을 넘어 완벽한 단죄를 이룩한 여인. 종이로 세상을 파멸시켰던 그녀의 온전한 두 손은 이제 맑은 지름통 속에서 조선의 미래를 밝힐 눈부시게 하얀 종이를 뜨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모란꽃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은하수 이야기 보따리 시청자 여러분, 속이 아주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끼셨습니까?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제 안에마저 활활 타오르는 화마 속으로 던져버린 금수만도 못한 사내 배도철. 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빠져나갈 틈이 없다고 하지요. 그 알량한 탐욕의 끝이 결국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이라는 가장 비참한 최후로 끝나는 것을 보니 인과응보와 사필귀정이라는 말의 무게가 새삼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시뻘건 불길을 차가운 물길로 이겨내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붉은 종이 한 장으로 완벽하게 적의 숨통을 끊어놓은 우리 월화의 지략과 결기.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배도철이 종이로 불을 얻었으니 종이로 완벽하게 멸망시켜버린 그 통쾌한 카타르시스가 오늘 밤 우리 시청자님들의 묵은 스트레스를 싹 날려주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만물이 완연하게 깨어나는 따스한 봄 4월입니다. 춥고 시린 겨울을 이겨내고 화려하게 피어나는 봄꽃처럼 우리 시청자님들의 삶에도 지금껏 견뎌온 수고와 눈물이 찬란한 기쁨으로 활짝 만개하는 날들이 가득하시길 저 은하가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마라맛 복수국이 여러분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셔요. 댓글 보따리에 우리 월화를 향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듬뿍듬뿍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리를 스치고 가슴을 후벼 팔 기상천외하고 쫀득한 이야기 보따리를 짊어지고 밝은 미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다정한 이야기 동무 은하수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봄날 보내셔요.